쾅! 국밥집 유리창이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40살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78살 강춘복 할아버지의 손에 꼼짝없이 제압당한 채로 말이죠. 이 놀라운 장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중심가 재래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에서 하루가 시작됐어요. 강춘복은 벌써 2시간째 뽀얀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다란 솥 앞에서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고 또 보고 몇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끓여온 국물이었어요. 강춘복에게는 17살 손자 준호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아버지는 지방으로, 어머니는 해외로 떠나셨어요. 10살 때부터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준호에게 할아버지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부엌으로 들어온 준호는 학교 교복을 입은 모습이 아직 어려 보였어요. 씨름부에 소속된 준호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준호가 씨름을 한다는 사실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듯 했어요. 사실 준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안 형편 때문에 무시받기 일쑤였고 씨름부는 준호에게 유일한 피난처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선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곤 했습니다. 6시가 되자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손님은 양 여사였습니다. 80살이 넘은 할머니는 매일 아침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강춘복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국밥은 김치랑 깍두기도 넉넉히 올려서 내왔습니다. 강춘복이 끓인 국물은 정말 깊은 맛이 났어요. 10몇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정성으로 끓인 국물이었으니까요. 양 여사는 숟가락을 들고 후루룩 국물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7시 반쯤 되자 시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첨가물 상인들이 트럭에서 채소를 내리고 생선 가게에서는 얼음을 깔며 하루를 준비했어요. 준호는 학교에 가기 위해 가방을 챙겼습니다. 강춘복은 손을 흔들며 준호를 배웅했어요. 준호가 사라진 후 국밥집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정장을 입은 사내 3명이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회사원 같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강춘복이 평소처럼 무엇을 드실지 물었지만 사내들은 국밥보다 다른 이야기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사내 중 한 명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어요. 나머지 2명은 입구 쪽에 서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시장 전체가 재개발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사내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만 내면 공사 기간 내내 장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어요. 강춘복에게는 2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다 동의했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강춘복은 국자를 내려놓고 차분히 봉투를 사내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돌아가라는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사내는 강춘복에게 생각을 다시 해보라며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춘복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잠자던 호랑이가 깨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강춘복이 사내의 팔목을 낚아채며 몸을 돌렸어요.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78살 할아버지가 30살은 젊어 보이는 건장한 사내를 한순간에 제압해버린 거예요. 사내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강춘복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머지 사내들은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강춘복은 다시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것처럼 말이죠.
멀리서 준호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책이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아마도 저 이상한 사람들이 나가는 걸 보고 걱정돼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강춘복은 준호에게 별일 아니라고 말했지만 준호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가 점점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학교로 향했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강춘복은 혼자 남겨진 국밥집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평범한 국밥집 주인으로 살아온 지 수십 년, 이제 그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첨가물 가게를 운영하는 태수가 국밥집에 들렀어요. 22살인 태수는 낮에는 가게 일을 도우고 밤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강춘복이 뜨끈한 국밥을 내오자 태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에게 강춘복의 국밥은 이 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태수의 표정이 곧 어두워졌습니다. 아침에 자신들 가게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정장을 입고 와서 재개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내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태수의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쫓아냈지만 다른 가게들은 어떨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이발소 김 사장님은 벌써 돈을 내기로 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습니다. 강춘복은 묵묵히 태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장 전체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든 이 시장이 위험에 처한 것 같았어요. 태수는 강춘복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강춘복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시장이 다시 붐비기 시작했어요. 퇴근길에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 저녁 준비를 하러 나온 아주머니들로 시장 골목이 가득했습니다. 양 여사도 저녁장을 보러 나오셨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몹시 어두웠습니다. 강춘복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양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재개발 때문에 빨리 비워야 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양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어디를 가라는 거냐고 한숨을 쉬었어요. 양 여사에게는 보증금을 낼 돈도 없었어요. 한평생 이곳에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강춘복은 아무 말 없이 양 여사의 손을 꼭 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어요. 양 여사가 떠난 후 강춘복은 혼자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골목 곳곳에 재개발 예정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정든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태수가 뒤에서 뛰어왔습니다. 공부하러 도서관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강춘복의 표정이 하루 종일 안 좋았다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강춘복은 태수에게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태수는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나름 정이 있는 곳이라고 답했습니다. 재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강제로 내쫓고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태수는 강춘복에게 혹시 싸움 같은 걸 할 줄 아는지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 사람들을 내쫓는 모습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강춘복은 나이 먹어서 힘이 좀 센 것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태수는 뭔가 더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때 멀리서 준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씨름부 연습을 마치고 오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어요. 연습이 힘들었다고 했지만 왼쪽 어깨가 살짝 부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강춘복이 어깨를 다쳤는지 물어보니 준호는 연습 중에 살짝 부딪혔다고 했어요. 하지만 강춘복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연습 중에 다친 상처가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도 부어 있었고 명백히 싸움을 한 흔적이었어요. 강춘복이 누구랑 싸웠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학교에서 애들이 괴롭혀서 싸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씨름부 선배들이 준호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를 괴롭히는 이유는 씨름을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었어요. 집안이 가난하고 부모님도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싸워봐야 소용없다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강춘복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자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춘복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장을 위협하는 조폭들, 쫓겨나는 양여사, 괴롭힘당하는 준호까지. 강춘복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신문 스크랩, 그리고 빛바랜 메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춘복이 씨름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가슴에는 태극기가 새겨진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전국 씨름 대회 우승, 강춘복 선수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1년 가까이 상자를 열지 않았는데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강춘복은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여러 명의 선수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맨 앞줄 가운데에 서 있는 젊은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도식이었어요. 사진 속 강도식은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장했지만 그때도 눈빛은 지금처럼 차가웠습니다. 강춘복은 작은 소리로 강도식의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꿈꿨던 시절들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승부조작 사건으로 끝나버렸어요. 강도식은 유혹에 넘어갔고 강춘복은 거절했습니다.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어요. 시장에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평범했던 하루가 끝나갔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어려운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강춘복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 조용히 그 낡은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잊고 싶었던 기억들과 마주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던 준호가 불빛을 보고 다가왔어요. 강춘복은 급하게 사진들을 상자에 넣으려 했지만 준호의 눈은 이미 그 흑백 사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가 할아버지와 똑같은 눈을 하고 있다는 걸 준호는 단번에 알아봤어요. 게다가 씨름복을 입고 가슴에는 태극기 배지까지 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강춘복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씨름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며 왜 그만두었는지, 올림픽은 나가지 않았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강춘복은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며 말을 아꼈어요. 나중에 크면 얘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아쉬웠지만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씨름을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강춘복은 잠깐 망설이더니 씨름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심으로 한다는 거였어요.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중심을 흔드는 것이 씨름의 기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중심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자 강춘복은 오늘 아침 국물 끓이는 것을 도우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장에 또 다른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재개발 조합에서 나왔다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 남성은 시장 전체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간다고 공식적으로 알렸어요. 상인들은 미리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상은 조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고 했지만 그 금액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강춘복이 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요구했다고 말하자 남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자신들 조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강춘복은 신고한다고 해서 해결될지 의문이었습니다. 조합 관계자가 떠난 후 강춘복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봤어요. 보상금은 몇십 년 동안 운영해온 가게 값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후에 태수가 또 국밥을 먹으러 왔어요. 조합에서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자신들 가게에도 갔다고 했습니다.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태수의 아버지가 화를 내셨다고 했어요. 태수는 어제 온 사람들이 뭐였을지 궁금해했어요. 조합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니 혹시 조폭이 아니었을까 추측했습니다. 이런 일에 왜 조폭이 끼어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무서워했어요. 강춘복이 갑자기 태수에게 씨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태수는 당황하며 왜 갑자기 씨름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태수는 솔직하게 씨름이 좀 구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어요. 요즘 누가 씨름을 보겠냐며 전통이니까 보조는 해야 하지만 실용성은 별로 없다고 봤습니다. 차라리 복싱이나 태권도가 몸싸움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강춘복은 작게 웃으며 그럴 수도 있겠다고 말했어요. 태수가 강춘복도 씨름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자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였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손도 부어 있었습니다. 명백히 또 싸움을 한 흔적이었어요. 준호는 연습 중에 실수로 맞았다고 어색하게 웃었지만 강춘복과 태수 모두 의심스러워했어요. 강춘복이 직접적으로 누구랑 싸웠는지 물어보자 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에서 씨름부 선배들이 괴롭혀서 싸웠다고 고백했어요. 준호가 씨름을 못한다고 창피하다고 하면서 괴롭혔다는 거였습니다. 준호는 싸워봐야 소용없다며 애들이 더 세다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강춘복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 내일부터 자신이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어요. 씨름을 말이죠. 준호가 놀라며 정말이냐고 물어보자 강춘복은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준호는 눈이 반짝이며 약속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뭔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는 걸 느꼈어요. 공기 중에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춘복은 다시 한번 옛날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강도식의 모습까지. 모든 게 아련하면서도 아팠습니다. 수십 년 전 그 일이 다시 떠올랐어요. 승부 조작 제안을 받았을 때의 상황, 강도식이 유혹에 넘어갔을 때의 충격, 그리고 자신이 거절했을 때의 결과까지.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준호라는 새로운 희망이 있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겼어요. 시장 사람들, 양 여사, 태수 같은 젊은이들까지. 이제는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춘복은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마음을 굳혔어요. 내일부터 준호에게 진짜 씨름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씨름의 진정한 의미까지 말이죠. 다음 날 새벽 5시,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강춘복이 벌써 국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연습하기로 했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벽이 가장 좋다는 강춘복의 설명처럼 몸도 맑고 마음도 맑은 시간이었어요. 준호가 서둘러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강춘복은 국밥집 뒤편 작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강춘복은 준호에게 먼저 자신이 아는 자세를 해보라고 했어요. 준호가 웅크리며 씨름 자세를 취하자 강춘복은 조용히 그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했지만 중심이 불안하다며 준호의 어깨를 살짝 밀었어요. 준호가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자 강춘복은 왜 넘어졌는지 물어봤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힘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지만 강춘복은 중심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강춘복이 같은 자세를 취하자 준호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일직선이 되어야 하고 숨쉬기가 중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중심을 아래로 내리고 내쉴 때는 위로 끌어올린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준호가 따라 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63년 동안 씨름을 해온 할아버지의 경험은 하루아침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가 언제부터 씨름을 배웠는지 묻자 강춘복은 15살 때부터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오래 쉬었다며 복잡한 일이 있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준호는 학교 선배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진짜 이유에 대해 털어놨어요. 씨름을 못해서가 아니라 집안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부모님도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강춘복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준호는 애들과 코치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유전자는 안 속인다고, 뿌리 없는 애는 중심도 없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박영철이라는 코치 이름을 들은 강춘복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예전에 알던 사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준호가 코치님한테 말씀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강춘복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준호가 직접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는 준호의 질문에 강춘복은 실력으로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격려했습니다. 그날부터 강춘복과 준호의 특별한 훈련이 시작됐어요. 오전에는 기본 자세와 숨쉬기, 오후에는 기술 연습을 했습니다. 강춘복은 준호에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씨름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준호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강춘복은 천천히 알게 될 거라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양 여사가 사라진 거예요. 평소처럼 아침 국밥을 먹으러 와야 하는데 이틀째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춘복이 걱정하며 양 여사의 집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집은 문이 잠겨 있었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어제 이사 갔다고 알려줬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급하게 짐을 싸서 나갔다는 거였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협박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다고 했어요. 강춘복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양 할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물어보자 강춘복은 이사 갔다고 간단히 답했어요. 재개발 때문이라는 설명에 준호도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이 더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강춘복이 또 맞았는지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보자 준호는 코치님이 대회 명단에서 자신을 빼겠다고 해서 항의했더니 선배들이 화를 냈다고 했어요.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회에서 제외된다는 거였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자 강춘복은 언제 대회인지 물어봤어요. 다음 주라는 답을 듣고 강춘복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훈련을 하자고 했어요. 실전 연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춘복이 직접 상대해주겠다는 말에 준호는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다치면 어떡하냐고 걱정했지만 강춘복은 자신이 누군지 알지 않느냐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말 특별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강춘복은 준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을 가르쳤어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진짜 기술까지 말이죠. 상대방의 눈을 보라고 했습니다. 눈을 보면 다음 동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준호가 강춘복의 눈을 바라보니 깊고 차분한 눈이었습니다. 절대 먼저 공격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있었어요. 씨름은 방어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낸 다음에 반격하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어요. 강춘복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자 준호가 덤벼들었지만 강춘복은 마치 물처럼 부드럽게 공격을 흘려보냈습니다. 힘으로 막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라는 가르침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런 식으로 훈련을 계속했어요. 준호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강춘복이 이제 됐다고 만족스러워하자 준호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 가능한 거라고 고마워했어요.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라는 강춘복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대회 당일 아침 시장에는 예상치 못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강도식이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우렁찬 목소리로 강춘복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춘복이 국밥집에서 나와 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시장 입구를 막고 서 있었어요. 그 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바로 강도식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강도식은 오랜만이라며 비웃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좀 협조적이지 못해서 직접 나왔다고 했어요. 강춘복이 협조라는 게 돈 뜯어내는 거냐고 따졌지만 강도식은 사업은 원래 돈이 드는 법이라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강도식은 상인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강도식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도식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며 다음 주부터 이 시장이 완전히 폐쇄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인들은 미리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보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강도식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협조비를 낸 사람들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6달치를 미리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600만 원이라는 큰 돈에 상인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태수가 앞으로 나서며 그건 협박이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식은 정당한 사업 절차라며 젊은 친구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태수가 자신도 이 시장 상인이라고 하자 강도식은 부하에게 눈짓했습니다. 2명의 사내가 태수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강춘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애들한테 손대지 말라는 강춘복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강도식은 반가워하는 척하며 드디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강춘복이 태수 앞에 서자 강도식은 우리 둘이 할 얘기가 많다며 뒤로 물러났어요. 30년 전 일을 기억하는지 물어보는 강도식에게 강춘복은 간단히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강춘복이 이겼던 유일한 승부였다고 강도식이 말했어요. 하지만 강춘복은 그때도 지금도 강도식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씨름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강도식이 뭘 지킨다는 거냐고 비웃자 강춘복은 중요한 것들이라고 답했습니다. 강도식은 이 낡은 시장과 가난한 상인들을 가리키며 시대는 변했다고 했어요. 이제 힘이 정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춘복은 힘은 원래 지키는 데 쓰는 거였다고 말했어요. 강도식은 지키기는 개뿔이라며 빼앗는 데 쓰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상인들이 긴장했어요. 갑자기 강도식이 오늘 결판을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씨름 한 판을 하자는 거였어요. 자신이 이기면 모든 상인들이 협조비를 내고 강춘복이 이기면 손을 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강춘복은 나이를 생각하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78살이라는 말에 강도식은 대신 나올 사람을 세워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 중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하겠다는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모든 사람이 돌아봤고 강춘복이 깜짝 놀라며 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하겠다고 말했어요. 강춘복이 준호는 애라며 안 된다고 했지만 준호는 자신도 씨름 선수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강도식이 재미있어하며 고등학생이 어른 일에 끼어든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자신이 이 시장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여기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도식이 좋다며 조건을 내걸었어요. 자신이 이기면 협조비를 2배로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춘복이 준호의 팔을 잡으며 안 된다고 했지만 준호는 할 수 있다며 할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섰어요. 강도식이 어디서 씨름을 배웠는지 물어보자 준호는 할아버지한테 배웠다고 답했습니다. 강도식이 강춘복을 바라보며 재미있다고 했어요. 그럼 스승의 기술을 써보라며 씨름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 한복판에 둥글게 모였습니다. 준호도 가방에서 씨름복을 꺼냈어요. 오늘이 대회 날이어서 미리 준비해 온 거였습니다. 태수가 걱정스럽게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지만 준호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어요. 강춘복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강춘복은 준호에게 절대 먼저 공격하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보라고 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시장 한복판에 즉석 씨름 경기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소문을 듣고 주변 상인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강도식이 시작해보자며 웃었고 준호와 강도식이 마주 섰습니다.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체격 차이도 컸어요.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도식이 준비됐는지 물어보자 준호가 대답했어요. 드디어 시장 한복판에서 운명을 건 씨름이 시작됐습니다. 누군가의 시작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이 마주 잡았어요. 강도식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첫 번째 충돌에서 준호가 뒤로 밀려났어요. 어린애가 대단하다며 비웃는 강도식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상대방의 눈을 봤어요. 강도식의 눈에서 다음 공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잡아당길 거라는 걸 미리 알아챈 준호는 중심을 왼쪽으로 옮겼어요. 강도식의 공격이 빗나가자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반격했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힘으로 막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했던 말씀이요. 준호는 강도식의 힘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옆으로 흘려보냈어요. 강도식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태수가 잘한다며 소리쳤어요. 강춘복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이 가르쳐준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어요. 제법이라고 인정한 강도식이 이제 진지해졌습니다. 장난치듯 하지 않고 진짜 실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충돌이 더 격렬했습니다. 강도식은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절대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처럼 부드럽게 공격을 흘려보내고 바람처럼 빠르게 반격했어요. 강도식이 놀라며 이 애가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는지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준호가 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점점 준호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내라는 외침과 저 나쁜 놈을 이겨달라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강도식은 초조해졌습니다. 빨리 끝내야 했는데 쉽게 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강도식이 온 힘을 다해 준호를 들어올리려 했어요. 순간 준호가 완전히 들려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공중에서도 침착했습니다. 강도식의 어깨를 짚고 몸을 돌린 준호는 착지와 동시에 강도식의 다리를 걸었어요. 쿵소리와 함께 강도식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시장 전체가 환호성으로 들썩였어요. 강도식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리하게 힘을 썼다가 근육이 삐었던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기는 게 씨름이냐며 화를 내는 강도식에게 준호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강도식이 먼저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씨름에서는 상대방을 들어올리면 안 된다고, 그건 위험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준호는 그래서 자신이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강도식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먼저 규칙을 어겼으니까요. 준호가 약속대로 손을 떼시기 바란다고 당당하게 말하자 강도식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부하들을 바라봤어요. 가자는 강도식의 말에 부하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강도식이 화를 내며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조폭들이 하나둘 시장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잠깐이라며 강춘복이 강도식을 불렀습니다. 뭐 더 할 말이 있냐는 강도식에게 강춘복은 씨름을 잘못 배웠다고 말했어요. 씨름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던 말을 다시 한 거였습니다. 그럼 뭐가 목적이냐는 강도식의 질문에 강춘복은 서로를 이해하는 거라고 답했어요. 천천히 다가가며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웃기지 말라며 그런 건 없다고 하는 강도식에게 강춘복은 있다고 했어요. 방금 준호가 보여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강도식을 이기려고 싸운 게 아니라 시장을 지키려고 싸웠다고 했어요. 똑같은 얘기 아니냐는 강도식에게 강춘복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이었어요. 강도식은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강춘복은 강도식이 예전에도 이기려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씨름을 몰랐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한테 졌냐고 묻는 강도식에게 강춘복은 스스로 진 거라고 답했어요.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내는 강도식에게 강춘복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승부 조작 제안을 받았을 때 왜 받아들였는지 말이에요. 강도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기고 싶어서였지 않냐는 강춘복의 말에 강도식은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기는 게 목적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강춘복은 그래서 모든 걸 잃었다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잃었다고 하자 강도식은 자신이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춘복이 정말로 그런지 강도식의 눈을 바라보자 강도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짜 중심은 가슴에 있다며 강춘복이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었어요. 지키고 싶은 것, 사랑하는 것들이 진짜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강도식은 잠깐 멈춰서서 자신이 뭘 지키고 있을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강춘복이 다가가서 강도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강도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시장을 떠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씨름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강춘복이 다가가서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라는 준호에게 강춘복은 아니라고 했어요. 준호의 마음이 진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할아버지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나도 고맙다는 강춘복의 말에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축하했습니다. 정말 멋있었다는 말, 시장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어요. 태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와서 준호가 정말 대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태수가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용기를 내서 먼저 나서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나는 뭘 도왔냐는 태수에게 준호는 모두가 배우고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강춘복이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호의 씨름 대회가 남아 있었거든요. 오후 2시 준호는 학교 씨름부 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벌어진 놀라운 일 때문에 지각했지만 다행히 경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박영철 코치가 화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어디 있었냐며 지각한 주제에 사과만 하면 되냐고 소리쳤어요. 준호 때문에 팀이 얼마나 곤란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준호의 말에 박영철은 더욱 화를 냈어요.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없으면 경기를 못한다는 걸 모르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준호는 참고 있었지만 점점 화가 났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있지 않냐고 말하자 박영철은 준호 같은 한심한 놈이 또 어디 있냐며 가슴을 밀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선수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자신에게 대든다며 화를 내는 박영철에게 준호는 자신도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진 준호를 보며 박영철이 비웃었어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은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다는 준호의 대답에 박영철이 뭔지 물어봤어요. 준호는 자신이 진짜 씨름이 뭔지 배웠다고 답했습니다. 자신한테 배운 건 가짜냐며 어이없어 하는 박영철에게 준호는 부족했다고 말했어요. 부족했다고 하자 박영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준호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준호는 아니라고 하며 그냥 배운 걸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씨름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좋다며 보여보라는 박영철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경기가 시작됐고 준호의 첫 번째 상대는 평소에 자신을 괴롭히던 선배였습니다. 오늘은 어디 안 맞고 갈 생각하지 말라며 위협했지만 준호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선배가 거칠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상대방의 눈을 봤어요. 선배의 다음 동작이 보였고 부드럽게 공격을 흘려보내고 반격했습니다. 선배가 바닥에 넘어지자 관중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영철 코치도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언제부터 저렇게 잘했는지
이상하다며 중얼거렸어요. 두 번째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는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았지만 모든 공격을 막아냈어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반격해서 상대를 넘어뜨렸습니다. 뭔가 다르다며 다른 코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냐는 궁금증이 퍼졌어요. 결승전까지 올라간 준호에게 박영철이 다가와서 마지막 경기라고 말했어요.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웠는지 물어보자 준호는 할아버지한테 배웠다고 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냐는 박영철의 질문에 준호는 강춘복이라고 말했어요. 박영철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그 강춘복이냐며 놀라는 박영철에게 준호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강춘복 선배님이 내 할아버지라고 하자 박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강춘복 선배님은 씨름계의 전설이라는 것이었어요. 전국대회 3번 우승, 아시안게임 금메달, 그리고 승부 조작 제안을 거절하고 은퇴하신 유일한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 분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니 말이에요. 박영철이 그런 분의 손자인 줄 몰랐다며 당황했어요. 유전자는 안 속인다고 뿌리 없는 애는 중심도 없다고 했던 자신의 말을 준호가 상기시키자 박영철은 강춘복 선배님의 손자인 줄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했다는 준호의 솔직한 말에 박영철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상대는 정말 강했어요. 전국대회에 여러 번 나간 선수답게 기술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기억하며 집중했습니다. 절대 먼저 공격하지 말라는 것, 상대방의 눈을 보라는 것, 힘으로 막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모든 가르침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준호가 우세해졌습니다. 상대방이 지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마지막 순간 상대가 무리한 공격을 했습니다. 준호는 그 공격을 완벽하게 흘려보내고 반격했어요. 쿵소리와 함께 상대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승부 끝이라는 심판의 선언과 함께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강춘복과 태수가 와 있었어요. 할아버지라며 달려가서 강춘복을 껴안은 준호에게 강춘복은 잘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라는 준호에게 강춘복은 준호가 해낸 거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영철이 달려와서 강춘복에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이라며 웃는 강춘복에게 박영철은 선배님의 손자인 줄 몰랐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잘 가르쳐 달라는 강춘복의 말에 박영철이 깊게 인사했어요. 준호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할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우리 준호가 금메달을 땄다며 정말 대단하다며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우시겠다며 따뜻한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다는 준호의 말에 강춘복도 오랜만에 기분이 좋다고 답했어요. 앞으로도 씨름을 가르쳐 달라는 준호의 부탁에 당연하다고 대답한 강춘복이었습니다. 길고 힘든 하루였지만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이뤄낸 소중한 승리였습니다. 한 달 후 시장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시장 한복판에서 씨름 교실이 열리게 된 거예요. 강춘복이 선생님이 되어 젊은 사람들에게 씨름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은 기본 자세부터 배워보자고 말하는 강춘복 주변에 준호와 태수,
그리고 시장에 다른 젊은 상인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이라며 시범을 보이는 강춘복의 모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몸의 중심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 사랑하는 것들이 진짜 중심이라는 강춘복의 가르침은 단순한 씨름 기술을 넘어선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준호에게 시범을 보여달라고 하자 이제는 제법 여유 있는 모습으로 앞으로 나온 준호가 태수와 조심스럽게 씨름을 시작했어요. 태수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며 만족스러워하는 강춘복의 모습을 보며 준호는 자신도 많이 늘었는지 물어봤어요. 이제 진짜 씨름꾼다운 모습이라는 할아버지의 대답에 준호가 기뻐했습니다. 언젠가는 할아버지만큼 잘할 수 있을지 묻는 준호에게 강춘복은 당연하다고 답했어요. 아니, 자신보다 더 잘할 거라는 말에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씨름 교실이 끝난 후 할아버지와 준호는 국밥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하루도 재미있었다는 준호에게 강춘복도 즐거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재개발이 멈춘 건 아니었으니까요. 강도식이 물러났지만 재개발 자체가 취소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강춘복의 말에 준호가 의아해했어요. 조합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전통을 살려서 새롭게 만든다는 계획이었어요.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바꾸는 거라는 설명에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국밥집도 계속할 수 있다는 거냐는 질문에 강춘복이 그럴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며 기뻐하는 준호에게 강춘복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라고 말했어요. 서로를 아끼고 도우며 사는 마음이 진짜 전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양 여사가 서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며 일어난 강춘복이 어디가 계셨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미안하다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죄송하다는 양 여사는 딸네 집에 가 있었다고 설명하셨어요. 딸이 걱정돼서 데려갔는데 여기가 그리워서 다시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어디서 사실 건지 묻자 조합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줬다고 답하셨어요. 새 아파트가 완성될 때까지 거기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이라는 준호의 말에 양 여사가 자신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며 궁금해하셨어요. 많은 일이 있었다는 강춘복의 대답에 어떤 일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준호가 씨름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말에 양 여사가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하시고 시장에서 씨름 교실도 연다는 이야기에 더욱 감동하셨습니다. 구경 오겠다는 양 여사에게 강춘복이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라며 준비했어요. 이 맛이 그리웠다며 숟가락을 드는 양 여사의 모습이 정겹고 따뜻했습니다. 양 여사가 떠나신 후 할아버지와 준호는 다시 둘만 남았어요. 정말 기쁘다는 준호의 말에 강춘복이 뭐가 그리 기쁘냐고 물었습니다. 양 할머니도 돌아오시고 시장도 살아나고 자신도 씨름을 잘하게 되고 모든 게 꿈 같다는 준호의 말에 강춘복은 꿈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현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냐는 준호의 질문에 당연하다며 자신은 어디 안 간다는 강춘복의 대답이 따뜻했어요. 자신도 할아버지 곁에 있겠다는 준호에게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하는 강춘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수가 또 국밥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 씨름 연습이 정말 재미있었다며 다음 주에는 더 어려운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는 어떻게 되느냐는 준호의 질문에 태수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꼭 공무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한다고 답했어요. 씨름을 배우면서 중요한 건 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강춘복이 만족스러워하자 태수는 아저씨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라고 했어요. 씨름만 가르쳤는데 인생을 배웠다는 태수의 말에 강춘복이 그런 걸 배웠다면 다행이라며 웃었습니다. 앞으로 강춘복처럼 살고 싶다는 태수의 말에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말하는 태수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는 강춘복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시장은 조용해졌지만 국밥집만은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감사했다는 준호의 말에 나도 고맙다는 강춘복의 대답이 이어졌어요.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전부라는 준호에게 자신에게도 준호는 전부라고 말하는 강춘복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씨름 교실이 더 커질지 묻는 준호에게 강춘복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답했어요.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가르치고 진심으로 배우는 것 말이에요. 정말 행복하다는 준호의 말에 자신도 그렇다는 강춘복의 대답이 있었어요. 이런 하루하루가 계속되면 좋겠다는 준호에게 계속될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강춘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심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강춘복의 말처럼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마음이 있는 한이들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작은 시장에서 시작된 변화가 점점 커져서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와 준호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니까요.